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이병태 교수님 모십니다. 교수님은 지금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유럽 출장 학회에 다녀오셨다는데, 독일에서는 아주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진짜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순간도 불사조처럼 파헤치고 그렇게 건너오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불사조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 테러 현장을 몇 시간 차이로. 예, 제 친한 친구가 독일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예. 한번 와보라서 처음으로 베를린 구경을 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그 독일 경제가 좋다 보니까 네, 참 좋았다. 이 아주 성탄 분위기를 잔뜩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그거. 추리도 많이 해놓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마켓인데 네. 거기를 2번이나 들렸고 오랜 시간 거기서 보냈고요. 네.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오는 와중에 네. 저희가 마지막 들렸던 크리스마스 마켓에 이제 트럭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까지 12명이 죽고 한 그렇습니다. 예, 48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예. 테러 사건이 있어요. 네, 전 한편으로 휴 하면서 너무 놀라면서도 역시 이 교수님은 우리 내공과 이 불사조 정신으로 계속 버럭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토픽, 어떤 원래 아젠다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출장 가기 전에 독일 경제에 대해서 하겠다. 그때 이제 노키아의 그 원펌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고를 드렸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갔다 오보니까 최근에 우리 저 유력 그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인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게 대강이라고 그럴까? 위코노믹스라고 이름을 붙이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레이건의 경제 정책 그러면 레이거노믹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전부 다 아베노믹스 뭐 하듯이 전부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순 이코노믹스의 W기도 하고 우리라는 걸 강조해서 아마 뭐 위코노믹스 뭐 그런 거에 보나마나 일단 색깔이 잠깐 들어갔군요. 했는데 제가 좀 많이 놀래서. 이걸 먼저 좀 커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독일 경제는 다음에 한번 해주시고 뭐 급한 거 아니니까 독일 경제 다음에 하고. 이제 그러니까 언론에 난 거를 가지고 정리한 건데요. 이 박원순 시장의 위코노믹스에서 상당히 그 파퓰리스트적인 선언이 많습니다. 보면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 체제를 100% 모두를 위한 경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1% 대 99% 옛날 월가를 점령하라. 뭐 그때 이게 전형적인 좌파들의 요게 패러다임 저겁니다. 1%가 우리나라 부를 다 독점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뭐 그거죠, 그거 완전히 선동적 그거.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네 바퀴가 작동되는 경제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용어도 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아주 사실은 최근에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없었는데 거의 1940년에 나왔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다 해주겠다는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전형적인 이제 파퓰리스트라고 그럴까요? 복지지향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의 핵심 원인은 이제 재벌의 개혁 조치가 돼야 되고 전제도 결론도 평가도 다 틀렸네. 그런데 경제적 약자들을 정책 시행의 대상이 아니라 불평등 타파의 주요 주체이자 동력으로 인식한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99%들을 재벌 해체하는데 그들이 그거에 나서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아마 최근에 촛불시를 보면서 상당히 엔커리징을 했다 그럴까요? 이게 상당히 격려를 고무된 거죠. 그분들의 힘으로 재벌을 개혁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정책 시안들을 화면 띄워주십시오. 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작 첫 번째가 당연히 재벌 개혁으로 돼 있고요. 총수 일가에 의한 재벌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거고요. 뭐 재벌에 대한 특권이나 뭐 사면 이런 거를 폐지하겠다. 뭐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발본색원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상생하면서 많이 그 정운찬 전 총리가 주장하는 거죠.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렇죠. 이게 상생 협약에서. 그래서 그게 재벌 개혁이고요. 중소기업 정책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겠다. 이게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일관되게 꼽는 게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인데 최근에 하여튼 그 뭐 을을 위한 제도 뭐 경제민주하면서 이게 자꾸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 사설에서는 몇십 번을 반복해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여기서 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대기업한테 납분할 때 집단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면 하청업체들이 다 힘을 모아서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을 얼마로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 거꾸로 한참 거꾸로. 예. 그다음 노동 정책은 비정규직 축소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행한다고 그러고 최저임금 제도가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서 고용만 줄인다는 이야기 뭐 여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더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책을 제안하면서 노조 조직률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 조직률을 30%까지 제고해서 노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노동자 편에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말. 노동자 천국, 예. 노동자 꼬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일자리인데요. 공공 부분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다시 더 늘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 정책에서 소위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겠다. 한국형 기본소득제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애 주기별로 다 정부가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세 0세부터 16세 사이에는 아동수당.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지금 실험적으로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많이 다투는 거 있죠. 청년수당. 뭐 그다음에 실업이 되면 정부가 도는 실업 부조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병이 걸리면 주는 뭐 산병수당제도 있고 장애수당제도 있고 뭐 기초연금으로 이제는 하여튼 복지 체인을 다 완성해서 생애 전체에 복지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장이란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군요. 없습니다. 이 돈은 누가 주고 이 돈은 이제 그 얘기를 좀 우리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재벌 총수 일가의 재벌 구조를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을 지배하는 모형이 크게 보면 한 두세 개 정도가 있죠. 이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의 이 소위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왜 분리되냐면 기업을 만들 때부터 금융회사가 만들거든요. 초기 자본을 벤처캐피탈 회사가 대주고 시리즈 A, B, C 돈을 추가적으로 금융회사가 쭉 대주면서 나중에 이제 투자은행들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창업자들이죠. 창업자들한테 경영권을 안정하게 보호해 주다가 뭐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또 후계를 양성하고 이런 체제로 돼 있으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 형성되죠. 예, 지난번에 이제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창업주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큰 돈이 외부에서 자꾸 들어오면 자기 지분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러는데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분이 제일 잘할 것 같으면 대개 이제 그 금융회사들이 투자할 때 조건으로 투자도 여러 금융회사가 발전돼 있으면 좋은 회사한테 서로 투자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창업주가 좋은 조건에 투자를 협상할 수 있는 경쟁 시장이니까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게 경영권을 좀 잘 보호해달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차등 의결권이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경영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사결정을 예,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영권 빨리 보호. 예, 보호를 하고 그래야 이제 안정적인 아주 안정적이고 기업 신속한 경영. 의사결정이 예. 가능하죠. 예. 그게 이제 이런 나라의 특징이고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와 비슷하게 사실은 금융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소위 코디네이티드 마켓 에코노미라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런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경영권이 안정이 되냐 그러면 기업들 간에 서로 상호 출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협력적 기업이 협력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도와줘서 이제 하고 있고 여유 있는 기업이 또 새로 신규 출자를 하고 그죠? 예. 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다 첫 번에 기업들도 돈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먼저 창업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번 기업이 다시 출자를 해서 이렇게 순환 출자로 쭉 형성해 온 거죠. 이거는 재벌들이 뭐 욕심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자본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 활용, 뭐 그렇죠. 활용이고 그리고 금융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실험들이 몇 개는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소위 우리나라의 지금 국민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죠. 되게 공기업들이 민영화하면서 국민 전체에다가 그 공모를 해서 누구도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만든 기업들입니다. 뭐 포스코, 국민은행, KT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전 이런 것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되나요? 경영 실적이 좋은가요? 예, 뭐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예. 아니 그냥 국민은행을 한번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도 되고요. 우리은행을 신한은행하고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KT가 SK텔레콤하고 비교해 보셔도 되고요. 그 좋은 조건에서 많이 기울었죠. 포스코가 옛날에 공기업으로 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실적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님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감옥을 코스입니다. 코스.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성공 못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큰 대기업인데 재벌이 아니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IMF 이전에 기아자동차가 그랬습니다. 네, 독특한 회사였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됐죠? 뭐 현적도 없이 없어지고 사실 사라져서 현대 인수되었습니다. 망했고 망한 원인을 보면 노조하고 최고위원장가 결탁을 해가지고 그때 김선홍 씨하고 그 기아 노조는 뭐 정말 도덕적 회의에 회의에 극단을 벌였었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 좋은 경제가 되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왜 서구는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려면 경영자들이 기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통제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그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외국에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금융산업이 하는 거거든요. 금융산업이 볼 때 금융산업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사들을 임명하고 이사들이 감시를 하고 이런 주주로서 또는 채권자로서 주주하고 채권자로서 하는 거죠. 독일이나 일본 등은 이제 서로 다른 기업들을 믿는 그 투명하고 신뢰 사회가 전제 조건이 돼서 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지금 그럴 만한 사회적으로 준비된 사회냐 정말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마구 행하는 기업들을 양산을 해서 이제 큰일 날 경우있죠. 의사결정 제때 못하고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많이 들어서 특정 기업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인도의 희망을 갖고 큰 투자를 하려고 했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포스코죠. 현대자동차는 2년 만에 연간 6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를 2년 만에 준공을 해서 유럽의 인도 내수뿐만 아니라 유럽의 자동차를 수출하는데요. 포스코는 10년을 애쓰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인가를 못 받고요.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고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할 만한 적극성이 없는 책임을 내는 거죠. 예, 그런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예를 하는 거고요. 근데 더 궁금한 거는 이런 정책을 내세울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그 소유와 경영을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교수님 그거 말씀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번에 그 국정조사하고 보니까 포스코의 회장이 권오준 회장이 포스코의 임원 인사까지도 청와대에 있는 김기춘 실장한테 팩스로 보고했다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나 대한민국 정부는 포스코에 주식 한 주 없으면서 그게 어떤 정부든 그게 노무현 정부가 됐든 뭐 어떤 정부가 됐든 그걸 공기업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공기업이 아닌 것도 공기업도 아니죠. 옛날 공기업을 공기업 회사가 지금 KT 회장도 마찬가지고 물러나는데 한마디로 안 물러났다. 국민은행 회장 행장도 마찬가지죠. 주식 일주도 없는데 예, 대통령이 다 임원 인사를 그거를 청와대에 봐서 결제하듯이 전 이거 보고 야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나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그 말씀이네. 예, 분리하는 방법을 지금 따져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제까지 그 순환출자를 다 해제하라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순환출자로 돼 있던 걸 대주주가 사지 못하면 팔아야 되겠죠. 저번에 그 비슷하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소급 입법 또는 유연적 요소가 있는 강제수단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거가 있고요. 하나는 정부의 그 금융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들을 가지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적대적 인수를 하면 되겠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가격도 적당히 후려치고. 그래서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러면 많이 들겠네.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이 산업은행 국유화 비슷하게 됩니다. 국유화가 되는 거죠. 근데 산업은행이 관리했던 부실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대우조선 다 꺾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지금 뭐냐면 국민연금 요번에 이제 그 수사되는 걸 보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영권에 간섭하면 되지. 연금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다 뭐냐면 관치 경제 확대거든요. 그 연금 사회주의의 문제점도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치고 공격하기는 아주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게 어렵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결과는 관치 경제 확대로 귀결될. 공산이 되게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유화가 공산화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을 한다. 대기업이 이익이 나면 중소기업한테 일부 돌려줘라.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집단 교섭권을 인정해라. 이 얘기는 중소기업들을 독점 카르텔을 만들어서 정부가 보장해 줄 테니까 대기업은 독점 카르텔하고 가격 협상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다면 다 독점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하고 협상을 대표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개별로 안 하고. 이제 두 가지 다는 뭐냐면 원가 상승이 되고 구매 결정이 엄청 지연되겠죠. 하나 구매할 때마다 단체 교섭을 해야 되니까. 1년 365일 24시간 늘 파업화 내지는 어디선가는 교섭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지 말고 내부 생산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비싸지고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급한 아니면 해외로 가서 해외 업체하고 사겠죠. 회사 내 수직 계열화를 해버려가지고 아예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다 가서 중국 공장 더 만들고 베트남 공장 만들고 거기 있는 부품 업체들에서 사가지고 이 법에서 벗어나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국내 남아 있는 중소기업하고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뭐 구경화하겠죠. 돈 찍어서 넣어서 구경화. 이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게 될 거니까 훨씬 더 경영상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게 듣기에는 아주 중소기업한테 좋은 것 같은데 사업이 글로벌화했다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동 정책 중에서 뭐 최저임금 올리고 이런 건 너무 많이 말씀을 했고, 그런데 이 공공 부분에 100만 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 공공 부분 일자리가 한 200만 개고요. 이 중에 한 3, 40만 개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3년 OECD 통계로 보면 7.6%거든요, 우리나라 일자리에. 이게 100만 개를 더 늘린다는 거는 50%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지난 총선 때 이 김종인 대표의 민주당이 공공 일자리 30%를 늘린다는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의당에서 이거 포퓰리즘적인 저거다. 30% 늘리려면 30조 원이 더 필요하다. 네. 연간. 그렇다면 이걸 50% 늘리려면 50조 원이 더 필요하겠죠. 저 정부 예산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람만 늘리는 게 아니겠죠. 사람을 일자리 만들려면 공공 부분에 뭐가 늘어나겠죠. 예, 아까도 말씀 국유화를 많이 하든지 공기업을 많이 만들든지 복지를 확대하든지 뭘 그러겠죠. 전 이런 식으로 하면 500만 개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신 임금은 이제 5분의 1로 줄여야죠. 근데 아무도 5분의 1로 줄이려고 하지 않겠죠. 임금 올린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아마 이게 통계를 보시면 노조 가입률 30%가 어냐면요. 딱 여기 북구 유럽 국가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여기까지가 30% 넘고요. 다 20% 미만이거든요. 그런 여긴 또 노조 가입률이 높다 해도 그렇게 파업 많이 하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 그리고 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이 돼 나라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북구 복지 국가형으로. 예. 그다음에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 이거 뭐 저기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동 수당이 뭐냐면 0세부터 16세 미만을 월 30만 원씩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서울시가 얘기하는 청년 수당은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저 아동 수당을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예산이 얼마가 드냐면 이쪽 추정에 의하면 한 27조 정도 듭니다. 본인 주머니에서 우선 10명이라도 줘보면 좋겠네요. 예, 근데 저기에 또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요, 뭐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걸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복지 하나도 없을 때 과거가 더 출산율이 높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당을 주면 복지를 늘리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많은 나라가 이걸 했어도 출산율하고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한원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500만 원씩 다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소비가 무지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뭐 다를 게 없다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분이 제가 어제 아침에 그 방송하러 어디 다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제주대학의 이상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평화방송에서 나와서 뭐라냐면 이게 뭐 부의 완벽한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아동수당을 주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가지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경제 유발 효과가 몇십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찍으면 더 많이 커져요. 왜 30만 원씩만 줍니까? 한 3천만 원씩 주면 뭐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 이제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느는 거냐? 정부가 돈을 주는 건 누구한테 뺏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세금을 더 내야 될 거고 그거를 애들 있는 젊은이한테 전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집에 가처분 소득은 줄고 애 있는 집에 가처분 소득이니까 분배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국가 전체에 그러니까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여서 이쪽에 분배해서 이걸 갖다 준다. 뭐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면 막대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둘 중에 하나 하죠. 그런 건데. 근데 이거 똑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이제 경제학 안 하신 분들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책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만 골목이 있는데 어떤 못된 청년이 그
그 길가를 가다가 양복점에 유리창을 돌로 확 깨고 도망을 갔으니까 양복점 주인은 유리 가게에다가 주문을 하고 그러면 또 놀고 있던 사람한테 가서 그 유리 저기 다시 수리해 달라고 그러니까 3명이 일당을 벌게 되고 일당 번 사람들이 짜장면을 시켜 먹으니까 짜장면집이 호황이 되고 그래서 다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골목 경기가 다 활성화됐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 옆에 골목에서는 보도별로 매년 깨가지고 새로 하면 또 주문 들어가고 보도별로 매년 교체하면 그럼 참 경제 문제가 얼마나 해결시. 근데 거기서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분 못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를 구분 못하는 거냐면 빵가게 집에 유리창이 깨진 집의 주인은 안 쓸 돈을 쓴 거죠. 예. 근데 그 돈 가지고 원래 와이프한테 결혼 기념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주고 구두 사주려고 그랬으면 누가 손해 본 거냐면 구두 가게가 손해를 본 건데 구두 가게 주인은 이걸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들을 펴고 있어서 참 어려운 거고요. 이제 제도 경제학에서 이렇게 경제를 자유 경제하고 아까 얘기했던 국가 조정 경제 시장 이렇게 큰 대변을 하는데요. 우리 결론은 이게 거의 국가를 완전히 새로 개조하겠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 북구 유럽의 보편적 복지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고요. 근데 북구 유럽의 보편적 복지 국가, 신뢰 국가를 흉내내다 망한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개를 보면 나라가 작고 국민이 아주 획일적이고 몇백만 이내이고 또 석유가 많거나 전통은 오랫동안 쌓여 있고 서로 신뢰가 높고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 국내에서 온갖 규제를 높여가지고 재벌을 옥죄겠다 그러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거든요. 해외 경쟁력이 되게 중시되는 건데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하면 이 경제가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요. 내수가 그래도 적은 나라에서 경제의 해외 이전을 정말 가속화시키는. 가지고 또 한국에 누가 투자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대충 따져보면 여기 나온 얘기만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00조에서 200조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연간요. 최소한 1년마다. 그럼 지금 400조 예산인데 세금을 지금보다 50%를 더 걷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보편적 조세를 이제 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정해진 이제 헌법의 질서가 있는데 5년 집권할 지금 정도 대통령제는 5년 집권할 세입자가 집을 사서 정상적으로 가정으로 쓰지 않고 집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주인처럼 주인도 못하는 식으로 집을 가정으로 쓰지 않고 세입자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뭐 도박장을 꾸민다든지 마음대로 꾸미겠다는 그런 꿈을 꾼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글쎄요. 그 유교 같은 혁명이 있기 전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번에 경제 민주화 재미 보시고 또 요새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파퓰리스트적인 공약이 나올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서 앞으로 다른 후보들이 또 어떤 파퓰리스트적인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또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국민 부담이 늘어날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 다른 정당의 이런 참 기발한 이런 주장들과 공약들 계속 와치해서 독일 경제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서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